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호남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KBC 마이 FM이 마련한 추석 특집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염려와 걱정이 많기도 하고요. 예, 워낙 경선 일정이 좀 빡빡하고 하니까 예. 또 제가 좀 식단 조절도 하고 해서 조금 날씬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게 좀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면은 엔돌핀도 솟고 식욕도 더 나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김 후보님 호남과의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호남하고는 특별하게 인연이 어떤 있고요. 인연이 있으세요? 이제 김대중 총재님께서 예, 첫 번째 대선에 출마했을 때 예. 그때 제가 자원봉사자를 한 적이 있고요. 아, 그때는 이제 12월 달에 굉장히 춥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선관위에서 직인을 찍은 포스터만 붙이게 돼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후보들이 그냥 마구 포스터를 찍어서 이렇게 주요 요소에 붙이는데 우리 쪽에 붙여놓으면 또 노태우 후보나 김영삼 후보 쪽에서 뜯어버리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예, 그 당시는 좀 그랬었습니다. 오, 지금은 그거 하면은 바로 바로 선거법 예, 위반으로 선거법 그렇게 위반인데.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은 데는 서로 떼버리니까 전봇대 착 올라가서 높은 데 붙이니까 밤에 예. 붙이니 막 손이 시렵더라고요. 높은 데 붙일 때는 우리 김두관 후보님이 좀 유리했겠는데요. 아니 그러진 않고 이제 트럭에 올라가 예. 트럭을 붙이고 길가에 트럭 위에서 반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막 그걸 붙이면서 김대중 후보라는 분은 참 행복하겠다. 이름도 한 번도 뭐 얼굴도 직접 보지 않는 이 경남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참 행복한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만나 뵙게 됐고요. 특히 예. 이제 농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주 지금 제 선대본부장을 하고 있는 신정훈 예. 나주 하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농민회를 열심히 활동을 해서 나주 시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전남도의원 2번, 예. 나주시장 2번, 국회의원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농민운동을 한 30년 정도 같이 했죠. 또 영남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호남의 농민회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농민회가 다 호남하고 교류를 하면서 반정부 투쟁도 하고 예. 쌀값 생산비 보장하는 투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강진, 한평, 영광, 곡성, 나주 뭐 이런 하순 농민회하고 잘 교류를 하게 됐죠. 사실은 저는 경남에서 민주당을 하게 된 게 실제 정치나 운동을 호남 분들하고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굳건하게 민주당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대선 때 경상도에서 김대중 후보 지지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건데요. 예, 대부분 이제 상도 동계였었고요. 김영삼 총재를 다 많이 밀었죠. 예.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그 사회운동을 했던 선배님들이 좀 독특하게 김대중 대통령 총재님 훨씬 더 많이 따르시더라고요. 김 후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반정부 투쟁을 좀 더 치열하게 하고 또 옥고도 많이 치르고 그래서 이제 인동조라는 별명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더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하신 분이 국정을 맡는 게 좀 더 낫겠다. 그 당시엔 이제 YS 대통령도 민주투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김영삼 총재님도 존중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내공 있는 김대중 총재님께서 국정을 맡는 게 순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YS 대통령이 먼저 탄생했죠. 예. 그랬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역사가 쭉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먼저 우리 김두관 후보가 어떤 분인가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남 정치평론가와 함께 할 텐데 잘 아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정세균 총리님 때 정무실장을 하면서 당정 간에 큰 역할을 많이 하시고 잘 알죠, 평소에. 예. 정기남 실장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도 열심히 활약했는데 좀 허전하시죠?
허전하지요. 허전하고 어쨌든 어떤 면모로 보나 국민들이 사랑하고 또 언제 맡겨도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정 운영 경험, 인품을 다 갖추신 분인데 어쨌든 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온전하게 받아내지 못하시고 결국 중도 사퇴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그 책임 또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쭉 선거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제가 민주당 후보 가운데 좀 주목했던 후보가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두 분이었거든요. 꼭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 정말로. 예.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대선판에서 두 분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제가 좀 미스터리예요. 혹시 객관적으로 좀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분석하기 이전에 이제 정세균 총리님 같이 이렇게 쭉 활동을 했었는데요. 중앙대 교수신 이상돈 전 국회의원하셨잖아요. 국회의원께서 대한민국 정치 불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 총리가 주목 못 받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못 받는 거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들 뭐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정세균 총리님의 경륜, 인품, 실력 이런 건 다 인정하시는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하게 뭐 총리 좀 그만두시고 나와서 3파전이 되면서 반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 기대를 했는데 선택 당원들이 아무래도 지지가 많지 않아서 최근에 크게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하셔서 참 많이 존경하고요. 오늘 저도 통화를 해서 뭐 나중에 좀 한번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마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아까 뭐 정세균 후보님하고 유승민 후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김두관 후보님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른바 저평가 우량주 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민주당의 대들보 역할도 하셨고 또 뚝심 있는 정치로 그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쭉 심으셨는데 어떤 이런 분들이 주목받지 못한 선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요구하고도 좀 약간 맞지 않는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의 정치가 막 팽배하고 그러면서 또 이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야 할 것 없이 분노 또 뭐 개혁 완성 또는 뭐 반문재인 이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그런 합리적이고 국정운영 역량과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 묻혀버리는 뭐 그런 상황에 어찌 보면 정세균 총님도 계셨고 우리 앞에 계시는 김두관 후보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해요. 사실 뭐 선거라는 게 대결이고 특히 대선은 세력 대결인데 이번 대선은 그 세력 대결을 넘어서서 무슨 싸움판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씨름 잘하시잖아요. 예. 씨름으로 해버리면 1등할 거. 한판 하고 싶습니다만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큰 흐름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이제 그 러스트벨트가 힘드니까 트럼프가 탄생을 했잖아요. 뭐 한국이 지금 유력주자들을 뭐 트럼프 까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더 과감하게 추진력, 화끈하고 실제 뭐 그분들 국정을 맡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고 뭔가 좀 화끈하게 뭘 해주길 바라는 이런 대중들의 기층의 심리들이 좀 있는데 그런 흐름을 좀 잘 받아 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당 이재명 후보 또 저쪽에 뭐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이 그런 흐름을 잘 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맨 처음에 후보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뭐라고 보셨나요? 저는 뭐 크게는 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 이제 한 시대 정신이고 또 하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평등 극복 이 두 개를 저는 이제 시대 과제로 시대 정신이고 이것이 시대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어쨌든 다른 분들도 다 자치분권 국가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정말 세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정치 의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수도권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않고 앞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또 추진했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신선하고 새로운 가치 비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기대권이 굉장히 많이 이미 이렇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 의제들이 주목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김두관 후보님 양력을 좀 소개하면서 인생을 한번 좀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됐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정기남 실장이 좀 준비해 오신 게 있죠? 예, 좀 짤막하게 예. 연대기식으로 말씀하면서 또 우리 앵커께서 진행해 주시면 뭐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1959년 4월 10일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띠로 보니까 돼지띠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좀 짚고 가야 돼요. 호적이 좀 잘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58 무술생 개띠인데 네, 개띠라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한 5, 6개월 늦게 실어가지고 예. 58년 10월생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위키트리 뭐 나무 위키인가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호적은 그렇게 돼 검색하면서 있는데.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어요. 저하고 동갑이라고 아,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마치셨고 2011년도에 동아대학교 정치학과의 명예 박사가 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력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군수님을 지내시기도 했고 이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2장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공식 경력이다 보니까 아마 2장은 이게 빠져 있나 봐요. 이장과 군수 영화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시 또 얘기가 되더라도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1995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38대 39대 경상남도 남해군 군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예. 재선하신 거네요. 예. 네. 그때 근데 95년이면 연세가 한 30대 아닌가요? 37세 때 37세 때. 예, 재연소로 돼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약관의 나이에 그냥 선출직 군수가 되신 건가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2003년 2월에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이 중요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김두관 후보 만들어진 게 이장 군수를 거쳐서 이렇게 온 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일을 잘한 사람이 막 뭐 고속 승진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본인이 선택하고 또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간 거니까요. 예. 맨 처음에 이장을 하시게 된 것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이제 그때 뭐 농촌에 투신한다 그럽니까? 뭐 러시아식으로 말하면 버나르도 운동이죠. 농촌에 예. 들어가서 지역 운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제 좀 동네가 좀 핵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보고 이장을 한번 해보라고 선배님들이 권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또 동네에 다른 이장 어르신이 있고 계셔서 제가 또 선거를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해서 이장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선거를 이장이 됐는데 아마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동네에서 한 게 없는데 아마 아버님하고 할아버지께서 동네에 인심을 안 잃었겠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고향에 왔으니까 이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억적인 이장을 했죠. 예. 몇 마을에 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예. 28, 29 그쯤에. 예. 이장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우리 동네 아래 동네 위 동네 그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또 어린이들이 빠질 수도 있는데 뚜껑이 없더라고요. 우물 뚜껑도 해드리고 마을 안길 중에 이렇게 백목 현상이 있어. 친구 후배 아버님께서 마을 안길을 안 넓혀주는 겁니다. 이제 시골에 땅이 귀하니까. 근데 제가 이장하면서 소주하고 안주를 사가지고 4번 5번 가서 후배 아버님을 설득을 해서 마을 안길을 이제 백목 행상을 뚫어내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이제 어촌계 바다가 한 60헥타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이 연간 많이 올라올 때는 한 4, 5억도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150호 마을이거든요. 큰 마을인데 어촌계는 한 20호만 어촌계인데 어촌계 사람들만 그 소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마을 공동원상인데 그걸 이제 전 가구로 다 이렇게 분배하게 했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이장을 했고 어떤 분들이 빨갱이 이장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혁신이면 그때 그런 얘기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군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마을 이장을 하는 동시에 이제 농민의 활동을 예. 하고 했었는데 농민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 이런 신문들이 생기면서 지역 신문들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남해 신문이라는 군민주를 모아서 예. 남해 신문을 창간을 했고 발행 편집인을 하면서 남해군은 대다수 국민들이 농어민들인데 농민들의 좀 정치적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을 했죠. 그러니까 95년도 최초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우리 역사에서 처음 뽑는데 내가 남해신문 발행인이었는데 예. 국민들이 자꾸 저보고 군수에 출마하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심으로 갖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선배님한테 저거 왜 군수를 해야 되냐니까 뭐 행정 이런 게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너무 좀 부패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해신문 김두관 사장같이 깨끗한 사람이 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출마를 했는데 저도 뭐 이장밖에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군수에 당선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다만 뭐 낙선하더라도 한 35%나 40% 정도 득표를 하면 농민회나 남해신문의 예언이 좀 더 확대돼서 지역운동하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럼 정당 공천 없이 한 겁니까? 예, 무소속으로 했어요. 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상대는 민자당 후보였는데 경남도의 내무국장도 하시고 예. 밀양시장도 하시고 통영시장도 하신 분인데 나는 마을 이장밖에 한 경험이 없는데 남해 국민들이 그것도 경상도 김영삼 정부 때인데 지금도 어떻게 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거였구나. 내가 택함을 받은 게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농민회 활동하고 마을 이장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 책사랑 나눔터라고 지금 같으면 북카페 언조 계획이죠. 한 4, 50평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 이제 사회과학 서적인 이제 책들 도서를 그 보관 이제 우리 배치를 하고 도서 대여점을 했는데 그때 도서에 이제 주부 학생들 뭐 직장인들 공무원들이 한 3,500명 정도 우리 책사랑 나눔터의 도서 회원들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북카페를 시골에 열었다는 자체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예. 이제 뭐 영화 감상반, 등산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은 소모임을 그 회원들 상대로 했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보님은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장 활동을 하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 또 뭔가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신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지역 주민들이 눈여겨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표현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군수가 되셔서 예. 하신 걸 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취임 후에 군수 관사를 허물어요. 아하. 그리고 뭐 또 그 자리에다가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고 담장을 없애낸 등 군청을 완전히 개방을 하거든요. 예. 지금이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 시기에 그 소위 이른바 뭐 낮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방의 군수가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으로 굉장히 저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이제 그 군수 간사를 허물고 민원인 전용 주차를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방송신문에서 관치 허물고 민치 활짝 이렇게 대서 특비를 해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연소 전국에 234개 시장 군수구청장 중에 최연소였고 네. 그것도 경남에서 무소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제가 더 주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군청 내에 있는 주재 기자실을 기자실 폐쇄를 하고 예. 또 군청 예산으로 많은 신문을 사서 예. 뭐 노인회장, 청년회장, 이장, 분회장, 새마을 지도자한테 보내는 주민 계도용 예. 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없앴기 때문에 또 신문에서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 군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 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남해신문 언론인 출신 군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계기가 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남해신문을 하면서 군청 공무원들 그 보조금, 풀시 보조금 사건도 횡령한 이런 걸 우리는 보도를 하는데 지방지 신문에서 다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군청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거래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신문을 한 10년 하면서 제가 만약 군수가 되면 정말 주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될 언론이 군수 맨날 홍보 기사만 쓰고 이런 신문은 좀 어쨌든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덜렁 제가 군수가 됐죠.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어마어마한 그 비난 기사들에 직면을 했는데 그래도 제 스스로는 이리 생각했습니다. 민선지방자치라는 게 제가 범법자가 아닌 이상 저를 소환할 사람은 남의 국민밖에 없다. 그래 그거 뭐 당당히 버티는데 나중에 이제 바른 언론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말지 뭐 길지 또 이제 방송하고 신문은 약간 보완관계라고 대체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저를 많이 달라줬죠. 뭐 MBC, KBS 그럴 때 약간 시사 프로그램에 저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언론하고 싸워서 판정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그때 그 반향이 엄청 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걸 사실 주재 기자라고 하지만 또 중앙지의 주재 기자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중앙지하고도 일부 전선이 확대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개 군의 군수가 그걸 그렇게 없애는 게 쉽지 않죠. 작년에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역으로 계실 때 소위 이른바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그 총리실 그 출입 기자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 이 총리가 하겠다는데도요, 이 그 종사자들인 우리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이 엄청난 소위 뭐 반발 또는 어떤 그 취지를 또 오해도 하시고 곡해도 해가지고 그 한 발을 내딛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도 추진하기 힘든 일을 어찌 보면 그 당시에 30대 군수 시절에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것은 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그런 뚝심, 뭐 어떤 그 추진력 그런 것들이 아마 그때부터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군수 때 그런 걸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의원께서 주목해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그 호남하고 남해안하고 서해안에 한 100억짜리 수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사업을 따내야만 지역에 수산업 협동조합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로 노무현 장관실을 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쉽게 그냥 서해안은 어디 서천인가 어디를 결제하고 남해안은 우리 남해군을 결제를 해주시고 그거는 5분 만에 결제를 해주시고 한 50분 동안 이제 지역운동 이런 걸 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그 어떻게 그 주재기자실을 폐쇄하고 언론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냐고 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방금 설명을 쭉 드리는 그러냐고 하면서 내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 군수는 그렇게 싸우지만 저는 앞으로 뭘 좀 해봐야 되거든요. 난 언론하고 친해야 되기 때문에 못 싸울 것 같아요. 노무현 장관 그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뭐 브리핑 룸을 바꾸고 저보다 세게 싸우시긴 하더라고요. 그때 대못 사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수 때 제가 그 핵심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해서 노무현 의원께서 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제가 군수 2번 그만두고 무소속으로 경남도지사 나가려고 창원에 가 있는데 사람을 3번이나 보내고 뭐 전화도 3번쯤 해서 그 사람을 보는데 저는 그 2002년에 무소속으로 해서 한 35%나 30% 좀 득표를 해서 연말에 대선에 보태겠다 이런 각오로 무소속을 고집했는데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후보께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 강력단체장 1명 반드시 만들겠다 큰 소리를 치셨는데 당선을 시키는 게 후보를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산 강력시장은 그때 와 있을 때 경제수석을 했던 한의원 수석을 부산시장에 또 경남은 없으니까 제가 무소속 고집하니까 3번째 전화를 해서 김군수 도대체 어떤 놈의 정치를 하려고 나하고는 안 하려고 하느냐. 그때는 이제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달에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받고 참 고민하다가 그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2002년에. 그러니까
한 3%쯤 나온 지지율이 9%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영남이 경남에서 뭐 민주당은 아주 그런데 이제 보름 동안 열심히 해서 제가 17%를 얻었죠. 17% 얻어서 도지사 떨어지고 제가 이제 노무현 후보 경남 선대본부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부산 선대본부장은 지금 국정을 보는 문재인 변호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선에 승리하고 나서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올라오고 문재인 변호사는 민정수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이 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3년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2월달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의 발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그때 장관 재직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이게 2월에 취임을 하시고 9월에 그만둡니다.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혹시 그 시절에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뭐 불화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관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혀 있는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 장관의 임기가 없지만 정부의 핵심 행정개혁, 지방분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하고 같은 말씀 중에 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아서 제대로 한번 정부 핵심 행정개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미군 스트라이크 부대라고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군사훈련을 하러 왔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 훈련장을 난입해가지고 그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그 시위를 했는데 포천에 있는 군부대. 근데 이제 그 한총련 대학생들은 미군 군사훈련 반대 시위를 못 막았다는 이유로 이제 포천 경찰서장이나 뭐 경기 경찰청장 정도가 직위 해제될 건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경찰 본청장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지휘하는 지휘권자라서 저를 이제 해임 건의안을 냈죠. 야당이 다수당일 때 예. 이제 일단 해임 건의안을 내고 예. 그 대통령이 그걸 이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군요.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2003년에 행정 권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의회 권력은 한나라당이 예. 2004년까지 예. 압도적 다수였으니까요. 저를 이제 쉽지 않았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행정부 장관을 이렇게 맡으셨을 때도 그렇고 또 맡았을 때도 그렇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아쉬우셨겠네요. 예, 제가 이제 중앙부처 행정평 6개월 2003 6개월 행정평가에서 1위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3대 특별입법을 우리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사실은 청와대 국회가 다 가서 행정수도가 되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이석연 변호사가 청와대 국회가 가는 게 위헌이라고 헌재 위헌 소송을 했는데 헌재에서 간섭법이라는 게 참 특이한 건데 우리는 성문법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조선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그 간섭법에 근거해서 청와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게 위헌이라고 판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헌재가 위헌을 했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새로 만들어서 오늘날 세종시가 탄생을 했고 2011년에 세종특별자치제로 이제 성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주민투표법을 제가 행자부 장관 때 만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그 무상급식 투표한 거, 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한 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군산에 가져가느냐, 경주에 가져가느냐 이런 주민투표법은 제가 만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그 만들어졌고요. 그 일화를 좀 소개하면 저는 그 어차피 5,200만이 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면 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주민소송제나 주민감독관제나 주민투표제를 늘 저는 자치분권 활동할 때 염두에 두고 있어서 행자부 장관이 그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해서 저 행자부에 출입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고 마포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고군 총리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왜 총리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한 건 했냐 이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했냐 이런 약간의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니 제가 뭐 좀 담이 큰 사람이라 총리 질책을 받아도 잠을 잘 잘 줄 알았는데 나서 처음 총리 질책을 받으니까 약간 잠을 설쳤어요. 아침 다음날 국무회의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에서 구두를 신으려는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김 장관 어제 그 주민투표제 도입한다고 기자회견 하셨죠. 그렇습니다. 김 장관이 이 발표를 해버려서 참 곤란하긴 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정현 총리께서 제동을 것이죠. 아침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니까 이걸 내가 바로 이제 세종도청사에 가서 차관이야 정간부를 불려놓으니까 막 큰일 났다고 당장 이걸 철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철회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질책하셨지만 이게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거라는 어떤 동기적 신뢰 이런 게 있었는지 이걸 그냥 처리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한두 달쯤 뒤에 대통령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괜찮겠어요. 이런 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 주민투표비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단하시다 싶으면서도 참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하면 더 많은 혁신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7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요. 이제 해임 건양이 국회에서 박한용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확정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청와대에 가셔서 제가 사의를 표하니까 대통령이 막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 부당한 의회 행포에 당당하게 저항하지 않고 왜 굴복하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대통령이 화를 크게 내시고 난데 내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장관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용 안 하시면 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통령 행정부 청와대하고 이렇게 갈등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화를 내고 그러시더만 알았다고 하시더만 한 보름 뒤인가 20일 뒤에 사표 수리했습니다. 옛날 다음- 얘기 듣다 보니까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네. 자칫하면 공약도 못 듣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소개할 게 속도가 있으시죠? 있게 예.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약간은 좀 실현기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2004년도에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으로 출마를 하시고 2006년도에 또 경남 도지사 선거를 출마하시고 2008년도에 18대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셔요. 자, 그러나 연거푸 3번 다 떨어지십니다. 떨어지시고 그런 실현기를 거쳐서 2010년 7월에 제34대 경남 도지사가 되십니다. 그 안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떨어진 기억은 별로 없고 글쎄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짧게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당선된 5분만 서비스를 하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제 명함을 받아본 분들은 굉장히 선거에 아주 기재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공직선거만 11번 출마를 해서 5번 당선되고 6번 떨어졌습니다. 5승 6패. 예. 예. 지금 뭐 최고위원 3번쯤 나오고 지금 대선도 지금 2번째니까요. 선거를 제가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저는 5승 6패 정말 인정합니다. 이 큰 정치인 패배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정말 인정하기 싫어요. 사실 우리 당에 이제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님 중도에 들어가셔서 5분인데 저를 빼고 저만 영남에서 출마해서 당선돼 보기도 하고 예. 이겨 보기도 하고 이제 또 져 보기도 했는데 예. 사실 영남이 이제 전체 인구가 1,300만이라서 25%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우리는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영남의 표가 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PK 후보 이런 게 대선 승리에 약간 방정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뭐 지역보다는 세대가 더 분위기를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본선에 들어가면 여전히 대구 경북은 이제 동토고 그래도 이제 PK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부산 경남에서 한 40% 정도 득표하는데 제가 앞장을 서야 될 처지입니다. 예. 혹시 5번 이기고 6번 진 선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긴 선거, 진 선거 꼽으실 수 있겠나요? 2004년에 이제 제가 고향인 하동남해에서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후에 국회의장 하시는 이제 박이태 의장님하고 치열하게 경선하고 전국에서도 가장 주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당시 뭐 저 수도권 대부분 됐지 않습니까? 152석이 돼 있는데 뭐 단도리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길 뻔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생기면서 뭐 하여튼 거대 여당 출연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있고 또 뭐 정동영 의장 어르신들 발언도 있고 이런 게 겹치면서
거의 이길 뻔 하다가 예. 이제 박이태 의장한테 제가 졌죠. 2004년 뛰고 나서 이제 계속 졌는데요. 그런 선거가 좀 기억이 남고 예. 뭐니 해도 그래도 영남 지역에서 우리가 최초로 제가 그 민주개혁진영의 도지사가 됐거든요. 2010년에. 그래서 예. 2010년에 이제 안희정 지사, 송영길 시장, 이강지 지사, 김두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제가 그 중에서도 더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도정 4년을 마쳤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요. 뭐 2년에 이제 중도 도지사도 그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또 오래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도지사를 결국 2년 하시고 예. 대선에 그 참여. 대선에 이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에 예. 참여를 하시게 되죠. 지금 도지사 한 분 후보 계신데 네. 그분은 지금 계속 도지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때 그만두신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많이 말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대선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진짜 뭐 전력 투구해도 정말 될까 말까 한 건데 뭐 양손에 두 손에 떡을 쥐고 할 수 없다. 이기면 대선 후보를 하고 지면 다시 돌아가서 도지사를 한다는 게 제 양심은 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정치 판단을 매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참여를 하고 또 설사 패배하면 도지사직을 제가 갖고만 있어도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런 이제 상황, 그 당시는 그렇게 상황 판단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렵게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중도 사태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도 되지 못하고 또 제 후임으로 그 유명한 홍준표 지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 대표 출신 도지사가 이장 출신 도지사보다 잘한다고 도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서 김두관을 도지사 반열에 올렸는데 저 인간이 그걸 대선 되지도 않을 대선을 팽개쳐 나가서 졌고 그 인연으로 이분이 왔는데 예. 이분이 또 독특하시잖아요. 제가 했던 모든 정책 뭐 도립 의료원도 폐쇄하고 무상급식도 폐쇄하고 모자이크 프랙 제 주요 정책들은 다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 도정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던 도민들은 홍준표 도정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우라질 인간 김두관을 먼저 이렇게 비판하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저 도민들 만나면 늘 송구스럽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도지사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좀 감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 총선에 양산에 홍준표 후보가 왔습니다. 예. 자기 고향 함안어령에서 상령에서 공천을 못 받고 서울로 올라오라니까 안 가고 그래도 경남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여당이 제일 센 김두관 정도하고 붙어야지 내 가오가 있지. 그래가 왔는데 여론조사에 저한테 밀리니까 대구로 도망을 갔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력을 한번 다시 돌아볼 겸 준비해 오신 인생 사진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한번 그거를 볼까요?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하지만 라디오 듣는 분을 위해서 길지 않게 갑시다. 지금 마늘 농사를 하는 예, 마늘 농사 수확을 해서 언제 때입니까? 제 경기를 한 적이 이장 이장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장 때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장 때입니까? 예, 그 바로 제 옆에 논의 아저씨인데 지금은 저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셨는데 농사 지으면서 늘 마늘 농사 잘 되고 좀 어려운 거 뭐 이런 이야기 늘 하시고 했던 어른인데 참 새롭습니다. 이제 기호 2번 군수 출마? 예, 남해 군수 출마. 예. 합동 유세가 있었습니다. 그럴 예. 때는. 그래서 합동 유세했던 장면이네. 그러시군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남해 신문 발행을 했을 때 우리 신문사 찾아오신 어르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뜻을 이해를 해주셨나 보구나. 예. 지금 이거는 2010년 경남도지사 당선됐을 네. 때 제 아내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행은 이봉수 선배라고 마사의 부회장도 하시고 예. 김해 분이신데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 활동하십니다. 아 그다음 이제 이제 새롭네. 행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인가요? 예, 2003년 2월 28일 날 오전인 것 같습니다. 예. 고은 총리님 보이시나요? 옆에 고원 총리 서 계시네요. 예, 예. 아 노무현 대통령 그립네요. 저 사진은 독일 연방의회 사진인데요. 제가 독일에 1년간 연수를 해서 예.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 이력을 쭉 듣고 다시 그 사진을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더 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김두관 후보 모시고 쭉 살아온 인생을 듣다 보니까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김두관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 양력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텐데 혹시 지금 강조하시는 공약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소개하고 싶다 하는 공약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국가 구조를 재구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5개의 메가시티, 2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제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지금 후보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흐름이 도시 경쟁력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남 따로, 강주 따로, 전북 따로 이렇게 도시 경쟁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에서 한 1000만 정도 이렇게 메가시티 정도 개념으로 가야만이 규모로 가야만이 도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남,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수도권 이렇게 5개 메가시티 그리고 제주하고 이 강원도는 이제 평화특별자치도 뭐 자연 환경 그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5급 이 특별도 체제로 구조를 바꾸고 그게 이제 내용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프 대우를 넣는 걸로 이렇게 가야만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제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소구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후보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어찌 보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걸 어떻게 보면 쭉 주창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어떤 결실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극 2특 체제 이렇게 또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10수년 동안 쭉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완성된 형태가 아닌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고요. 근데 저는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같이 쓰고 계시는데 서울공화국 해체 뭐 이런 말도 저는 좀 계속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금방 또 이해하게 될 것 어떤 같습니다. 분들은 이제 서울공화국 해체를 하니까 그걸 뭐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서울 시민들 만나서 들어보면 서울시는 이제 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수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좀 럭셔리한 도시를 물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수도권 서울공국 해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도 한 10% 해당되고 대부분은 제 주장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약도 들어봤고 이제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초반 아닙니까? 또 호남 있고 특히 이제 또 고향에서 또 하는 판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하는 전략은 어떤 전략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당의 가장 본산이고 중심인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해서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호남 당원 대의원들은 우리 당내에서 뭐 지금 1, 2,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 지지율이 미비합니다만은 김두관 본선 경쟁력 그리고 지방도 잘 사는 나라는 이런 슬로건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얻어내고 호남에서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역주의 타파 차원에서 활동했던 영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주말이면 광주 또 호남 경선 있게 되는데 우리 호남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께 한번 김두관 후보 마지막 지지를 한번 호소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호소하십시오.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인데요. 저 김두관도 정말 호남이 없으면 김두관도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번 대선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오랫동안 호남하고 인연을 맺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일찍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되지 않을까.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미 뭐 이렇게 고발 사주권도 있고 검찰권을 자기 정치적인 그 활동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 할까, 검찰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워낙 이제 정의의 사도처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그거는 거기까지고 아마 예. 국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워낙 좀 부족함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바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혹시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이렇게 쭉 치르면서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점 있으신가요? 주도권 정책 토론이 좀 잘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자유 토론이나 주도권 토론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슈 중심으로 또 뭐 상대방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무래도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 네거티브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 국가 경영 내지는 정책으로 이렇게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경쟁처럼 비춰서 국민들이 좀 식상한 측면들이 있어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김두관 후보님 만나봤는데 좀 더 유쾌하고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 다루었던 일들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끝으로 이제 김두관 후보님 애창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쭤봤더니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을 애창곡으로 꼽으셨나요? 예.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노래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더라고요. 이 노래는 잘 부르실 수 있습니까? 뭐 군수 때 많이 불렀는데요. 겨우 부르는데도 우리 남해 국민 어르신들은 우리 군수가 노래를 엄청 잘한다고 이러기 때문에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자,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들으면서 오늘 민주당 후보에게 듣는다 김두관 후보님과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번성하시고요.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정기남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C 마이 FM 특집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기였습니다. 아빠의 인생